지난 2020년 5월 한국 동해안의 한 해변에 갈고리 모양의 초대형 구조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구조물은 마치 군함의 닻을 연상시켰는데요. 이가리 닻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구조물로부터 13km 북쪽에는 군함이 한 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북한의 적화 통일을 저지시킨 그 유명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이 장소에서 벌어진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한국은 어쩌면 지금 북한의 지배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던 작년 5월 경북 포항의 청하면에는 초대형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해송숲에서 바다를 향해 하늘길이 뻗어있는 이곳은 바로 이가리닷 전망대죠. 높이 10m, 길이 102m 규모로 닻을 형상화한 이 전망대는 북쪽 해안을 향해 있습니다. 그 닻의 화살표 끝부분을 따라 251km를 달리면 우리 땅 독도에 다다른다고 하죠.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가득 담은 이 전망대는 언제 방문해도 멋진 풍광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가리닷 전망대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13km를 올라가면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 바닷가에 거대한 군함이 한 척 떠 있습니다. 이 배는 도대체 어떤 사연을 가진 것이기에 덩그러니 해변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1997년 3월 5일 경북 영덕의 장사 앞바다에는 해병대 1사단 대원 12명이 바닷속을 수색하다 갯벌에 박힌 선체를 발견합니다. 폭 30m, 길이 100m에 이르는 이 선박은 심하게 부식됐고 그 주위에서는 사람의 무릎뼈로 보이는 유골도 발견됐죠. 하지만 이 선박은 인양을 위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탓에 정부에서는 인양을 허락하지 않자 이천수 씨는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닌 배인지 모르느냐며 이렇게 허무하게 썩힐 수 없는 배라고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전 9월 14일 새벽 4시 30분 사방은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는 유례없이 높이 치는 와중에 선박 한 척이 조용히 동해안으로 접근합니다. 그 배에는 이천수 씨를 포함한 유격대원 772명이 숨죽이며 작전 개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해안으로 접근하던 배는 쿵소리와 함께 멈춰버렸고 배는 그대로 자초되어 버립니다. 해변까지 남은 거리는 고작 50m지만 파도 높이가 5m에 달하는 관계로 해변까지 헤엄쳐 가기에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주구장창 좌초된 배를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내려진 상륙명령, 700명의 유격대원은 하나같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이천수 씨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동기들이 인민군이 쏘는 총에 그대로 픽픽 쓰러지고 거친 파도에 쓸려 저 멀리 떠내려가는 동기들의 두려움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한 부대원들은 배에서 해변의 소나무까지 간신히 줄을 연결한 뒤에 줄을 붙잡고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고지대에서 쏴대는 기관총과 로켓포 그리고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생사의 기로에서도 피를 철철 흘리며 기어코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해안으로 상륙한 유격대원들은 북한군의 주 보급로였던 포항 영천방면 국도를 완전히 차단해 북한군의 후방을 마비시키고 인민군 2군단 정예부대 2개 연대의 북상 공격을 격퇴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작전이 바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5000대 1이라는 성공 확률을 이겨내고 성공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버금가는 작전이 바로 장사 상륙 작전입니다. 같은 날 양동 작전을 펼쳤으니까요. 메가더 장군은 인천에 상륙하면서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기습을 함과 동시에 적을 마지막까지 헷갈리게 하기 위해 경북 영덕의 장사리에 기습적으로 유격대를 상륙시켜 혼란함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유격대원들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적 진지를 파괴하고 도로와 교량을 폭파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북한군은 포항에서 대규모 병력을 빼 장사의 해안으로 출동시켰고 그 와중에 메가더 사령부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 주도권이 아군에게 넘어왔죠. 이로써 낙동강까지 밀렸던 한국이 다시 평양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6번 소속 이명흠 대위가 편성한 제1유격대대였습니다. 그는 육사 5기 출신으로 6.25 전쟁 초기 북한군의 게릴라전을 접하게 되면서 이 게릴라전이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유격대 편성을 건의했죠. 초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유격대 편성에 미온적이었으나 북한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었죠. 결국 이승만은 메가더에게 한국 청년들은 유격전도 불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호언하면서 유격대 편성이 승인됩니다. 당시 제1유격대대로 명명된 부대원의 대다수는 17, 18세 학도병들로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후 즉각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됐죠.
본인들이 장사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주의를 혼란시키는 역할을 맡았다는 작전을 아는 부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새벽 장사로 떠났던 화물선 문산호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고 그대로 침몰해 갯벌에 잠든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천수 씨의 눈에 비용이 얼마 아깝다고 이 배를 인양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얼마나 미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다행히 1997년 이래로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당한 이 장사 상륙작전이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후대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문산호 전시관도 탄생했지만 여기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문산호 전시관은 개관했으니 한번 꼭 방문해서 우리를 잊게 해준 분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사 상륙작전만큼이나 중요했던 작전이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한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려던 북한군 600명을 수장시켰던 작전이었죠.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한국은 손원일 제독의 도움으로 해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5년밖에 되지 않은 병아리 해군에게 이지스함이나 전투함이 있을 리 만무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한국 해군이 보유한 유일한 전투함은 미군이 사용하다 퇴역시킨 450톤급 초계함 백두산함이 전부였습니다. 미군에서 퇴역한 이 초계함은 미국에서 해군 실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손원일 제독은 군 장병들과 십시일반으로 1,500만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4,500만원을 모아 간신히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함이 얼마 후 발생할 전쟁에서 적화 통일을 막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죠. 우리 해군은 드디어 우리에게도 생긴 전투함을 시험코자 국내 주요 항구를 순방한 후 6월 24일 진해항으로 입항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마친 장병들이 꿀같은 휴식을 취한 지 몇 시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그날 오전 백두산함은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동해안으로 상륙하려는 북한군을 경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3시경 진해를 출발해 동해안으로 향합니다. 그날 새벽 북한군이 동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첩보를 파악해 이들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역시 남한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함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북에서 직선으로 남한을 쓸어내림과 동시에 부산도 점령해 양동작전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될 유엔군도 상륙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죠. 백두산함은 부산을 거쳐 북상하던 중 정체불명의 선박을 발견하고는 당장 멈출 것을 지시하지만 선박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600명이 탑승한 1000톤급 수송함이었으니까요. 지속적인 추적 끝에 양측은 치열한 교전이 시작됐는데 사실 백두산함의 필패가 예정된 교전이었습니다. 북한 함정은 1000톤의 기관포를 탑재하고 600명의 특수부대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백두산함은 450톤 무게의 3인치포, 실탄 100발 그리고 65명의 승조원이 전부였죠. 그러나 목숨 걸고 조국을 지켜낸다는 의로움으로 똘똘 뭉친 백두산함은 전멸을 각오하고 근접전을 선택합니다. 북한 함정과 거리를 좁혀가던 백두산함은 포탄을 적함에 명중시키는데 이 한 발로 기관실에 파괴된 적함은 검붉은 연기에 휩싸이며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한군이 쏜 포탄이 백두산함의 조타실을 관통했고 이 충격으로 김창하, 장전수, 전병희 국군이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6월 26일 새벽 1시 40분 치열한 전투 끝에 백두산함은 북한 함정과 그 안에 타고 있던 600명의 특수부대원을 대한해협에 수장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덕에 부산은 상당 기간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었고 미군과 유엔군이 부산항을 통해 상륙할 수 있었죠. 미국의 역사학자 노만 존스는 6.25 전쟁은 사실상 이날 대한해협 전투에서 결정되었다면서 만약 백두산함이 북한 함정을 침몰시키지 못했다면 남한은 북한군의 손아귀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과가 없었다면 현재 한국은 저 멀리 태평양의 작은 섬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군은 남한이 북한의 손아귀에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 전 국민을 사모아 섬으로 이주하겠다는 뉴 코리아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목숨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꼭 기억했으면 하는 미군 장교가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해밀턴 딜 중위인데요. 1950년 그는 23살의 나이로 포병 장교로 자원 입대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는 1951년 11월 귀국할 때까지 매일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가 참전하며 맡았던 임무는 155mm 곡사포의 포격 지점을 지시하는 것이었죠. 즉 그의 명령이 있을 때만 일제히 포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1950년 9월 25일 그에게 서울의 한 건물에 인민군 수백 명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집니다. 이 보고는 즉각 맥어더 장군에게도 전해졌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그는 당장 포격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만약 딜중이가 메가더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포병의 명령에 포사격을 개시했다면 인민군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잘하면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던 일생일대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메가더의 명령을 거부하고는 인민군이 그 건물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가 사격을 망설였던 이유는 그 건물이 바로 덕수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리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사격지시 한 번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유물이 몇 초 안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못내 내키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관과 합의해 북한군이 빠져나온 후에 공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결단은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궁궐을 나올 때 동쪽이나 북쪽으로 이동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남쪽으로 나와 아군을 공격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북한군은 동쪽 길을 택했고, 북한군이 덕수궁을 빠져나와 을지로와 태평로에 이르렀을 때 공격을 개시했죠. 만약 그가 명예 그리고 진급의 눈먼 군인이었다면 지금쯤 덕수궁은 사진으로만 기억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의 양심적인 판단 한 번으로 덕수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한국 정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98년 그는 하늘로 돌아갔죠. 그가 묻힌 묘비에는 US 아미라는 글씨와 함께 코리아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명예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택한 딜중이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 덕수궁을 걸으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